제가 이 분야에서 뭐 연구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그 방법을 갖고 있는 측면이 없어서 저는 사실 이 상황을 현실을 겪으면서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아니면 보면서 느꼈던 의문들이나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고령화가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게 이거 조금만 지나면 뭐 2045년만 돼도 그 대표적인 고령 국가인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65세 인구 고령 인구 비중이 더 높아진다.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1월에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보건 인력 문제랑 보건 의료 서비스 다양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인식은 모든 국민이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은 앞서 이제 교수님이나 뭐 설명해 주신 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이랑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 정책을 발표했고 그 내용은 의대 정원을 이제 2022년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서 10년간 총 4,000명을 증원하겠다. 뭐 지역의사, 특수 전문 분야,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공공의대도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료계가 예상했던 대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앞에서 그 교수님,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이 된 논의잖아요. 10년도 전부터 시작된 논의고 반발이 뻔한 문제였는데 정부가 조금 논리를 촘촘하게 짜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 반발은 너무나도 예상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 반발을 하는 주장하는 논리도 뭐 새로운 논리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부터 이어져 오는 논리로 반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지금 이게 뭐 봉합됐다고 볼 수가 전혀 없죠. 그냥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겠다라고 협의만 한 상태라서 이게 봉합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의료계의 반발과 이 충돌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든지 다시 촉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발표문에는 그 오늘 내용을 반영을 하지 못해서 그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를 한 부분도 그 촉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의대생들이 국시를 다시 응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그거를 또 정부가 어떻게 받을지도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 구성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요인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고민은 아까 교수님이나 발표자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것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주장인데 의사 수를 늘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문제들 지역 간의 의료 격차나 아니면 그 의료의 질 문제 아니면 그 부족한 그 쏠림 현상 그 부족한 과나 아니면 의과학자 부분의 쏠림 현상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 같은 경우는 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아니면 적당하다 문제는 이견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예 출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자체가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이랑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역 의료가 지역 간 격차가 매우 심한 수준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각자 또 생각하시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의 의사 수를 늘려도 그들을 지방에 가게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요. 그 사람들한테 높은 연봉을 주면 그곳에 갈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니까 라고 하면 지역의 의사를 보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높은 연봉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처럼 뭐 2억을 줘도 충북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 정신과 의사를 구할 수 없다거나 5억을 줘도 응급의학과에 가지 않겠다 지방에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생겼고요. 그리고 수요와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적었는데 일단 지방의 환자 수 자체가 적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공공의료를 유지하고 하는데 세금을 들여서 돈을 투입하면 그게 과연 맞을까,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부나 뭐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우리 국민 자체도 사실 지방에 병원이 있다고 지어준다고 해서 과연 그 병원을 갈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은 강원도에 사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20분을 나가야 소아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너무 의사가 적다 우리 강원도 지역에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분의 자녀가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할 때는 강남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강남에서 기다려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전공의에게 들은 사례인데, 저 이비인후과 전공인데 그 어떤 시술을 받으려고 부산에서 환자가 올라왔대요, 서울병원으로. 근데 자기가 알기로는 그 시술을 개발하신 분이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대 의대에서 자기는 전공이신 분이고 그거를 직접 개발하신 부산대 의대 교수님이 계시니 부산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결국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런 국민이 서울 진료를 선호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마음에 서울에 오면 조금 기다리고 3분 진료라고 해도 진료를 볼 수 있는 환경, 이런 환경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사수를 늘리거나 지역으로 의사를 보냈을 때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는 의문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역학조사관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제약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의과학자 인력 확충이 될까, 의사수를 늘리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사 양성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42명에게 79억 원의 국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지만 졸업한 의사 61명 중에 44%는 결국 의과학자가 아닌 개업이가 되거나 전문의가 됐다라는 통계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거는 또 다른 트랙으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 의사수 증가에 반대하는 뭐 의협이나 의료 단체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이 0.55%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근데 의사수는 10년간 3% 정도 계속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활동 의사수는. 그러면 2037년 이후에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하는 통계 자료도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는 10년 동안 해서 22년부터 32년까지 4000명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 37년에 5년 만에 바로 의사 공급 과잉 사태가 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의사 수를 고려해서 촘촘하게 짠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의사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조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늘린다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던 이유 중 하나도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OECD에서 평균보다도 3.4명인 평균보다도 의사수가 높아서 4.3명 정도 된다고 봤는데 거기도 지역 간 그 의료 격차가 너무 커서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그 외과 수술을 하려면 평균 90일을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수가 많다고 그게 꼭 모든 해결책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코로나 때 이거는 든 생각인데 감염병 관련 병상을 얘기하면서 사실 인력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병상이 우리나라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그 과잉 공급됐다고 주장했던 병상에 중환자를 빨리빨리 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 사망률을 1.6%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좀 역설적인 결과도 있었어서,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병상 관련 정책을 잘해왔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또 동의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장기적인 차원과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이런 팬데믹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가장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예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책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뭐 병상 확보나 의사 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력 얘기를 할 때 의사 한 명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지역에 지금 출산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에서 출산을 받으려면 산부인과 의사 한 명만 가면 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지 않다. 지금 응급 상황인 산모가 병원에 와서 그 응급 상황인 산모한테서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응급의학과 교수, 소아응급실, 산부인과 인력 최소한 10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거기 서포트해주는 간호 인력이나 아니면 병상,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산후조리원 시설 등 이런 인프라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지역 의료나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정책인지는 저는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문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다 다각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그 의료 격차 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